안녕하세요. 제 말씀 혹시 잘 들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막 비도 오고 이러니까 지난주엔 괜찮은데 제가 지금 자꾸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해서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방금 연결이 끊기는 바람에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혹시 만약에 강의 들으시다가 뭐 인터넷이 잘 안 들린다, 뭐 이렇게 끊기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잘 알려주세요. 이렇게 뭐 뭔가 손으로 손짓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언제라도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빨리 좀 시그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민아입니다. 이게 요즘 코로나가 확산돼서 되게 만나 뵙기 어렵고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줌을 통해서 만나 뵐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더 반가운 마음도 큰 것 같아요. 또 각자 다른 공간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같이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구나 했는데 더욱 반가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최민아고요. 저는 이제 건축가이고 도시계획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LH공사 연구원에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외에도 행정중심 복합도시나 청주시에서 공공건축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 주제는 만남과 사람을 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께 매력적인 도시 그리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도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설계사무소를 한참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가서 파리에서 이제 도시랑 건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일을 하다가 저희 회사가 대전으로 오면서 이제 대전에 와서 계속 이제 오랫동안 거의 2010년부터 대전 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생활하면서 느꼈던 이 세 도시를 중심으로 오늘 도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강의를 한번 인터넷을 온라인으로 했더니 약간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화 한 편을 봐도 2시간 동안 이제 같은 자리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한 3시 5분, 10분까지 강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한 5분 정도 약간 물도 마시고 뭐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런 휴식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3시 10분부터 또 한 3, 40분 동안 얘기를 마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제 만남과 사람을 담는 도시, 어떤 도시가 매력적이고 삶이 풍요로운 우리의 삶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올 초에 겪었던 도시 속의 모습을 가지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3월 13일에 프랑스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막 심각해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파리에 딱 들어가고 나니 이틀 만에 바로 그 나라가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도시 전체를 셧다운 시키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셧다운 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달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도시와 나라가 완전히 마비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해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전혀 이제 예측을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끊겨버렸어요. 비행기가 없어지고 공항이 다 닫히면서 파리에 발이 묶이는 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때 도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제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 가장 크게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포, 두려움이었어요. 당장 어제까지는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업에 대한 공포,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사실 나갈 수도 없죠. 이동 제한이 됐고 나가려면 증명서를 들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지만 그래도 생필품을 이제 먹을 걸 사러라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속에서 도시에서 그 무서운
전염병이 옮을까봐 감염에 대한 공포가 도시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람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병의 감염에 대한 공포를 떠나서 점점 고립되어 있고 단절이 되면서 교류가 없는 도시에서 그 정서적인 어려움을 되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이 제가 4월 2일 낮 2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에 찍은 파리의 도심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관광객들이 북적북적 거리는데 저 순간 제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사러 이제 장을 보러 나가는 순간인데 정말 단 한 명의 사람도 볼 수 없고 차량 경적 소리 하나 들릴 수 없는 너무 멎어버린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그 혼자 떨어져 살아야 되는 자기 친지나 자기가 아끼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그 고통이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공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부터 그럼 이제 우리도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야 된다. 이동 금지를 해제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막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이동 금지를 해제할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것을 이제 논의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막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 뉴스를 보니까 이제 도시의 이동 제한이 해제가 되면 과연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냐, 뭐가 제일 간절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나고 싶다, 친구를 만나고 싶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의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막 이런 바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이게 정말 커다란 욕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도시를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행태를 통해서 다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제 강한 욕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없는 도시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코로나라는 되게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시는 되게 거창하고 커다란 게 아니라 단지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걷고 그냥 친한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시는 햇살 속에 앉아서 바로 이 장면이 우리가 도시 속에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라고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글자를 떠올리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높은 건물이 가득 찬 이렇게 되게 밀도가 높은 공간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곳을 가득 메우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영어로 도시를 시티라고 하는 걸 이제 다들 아실 텐데 그 시티라는 단어는 라틴어인 시비타스에서 어원이 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시비타스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나를 따져보면 이것은 도시라는 커다란 물리적인 공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시티즌이라고 하고 그 시티즌, 시비타스에서 온 것이 오늘날의 시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라는 게 이제 한국의 개념에 생각하면 상당히 큰 도시를 생각하지만 간혹 직접 여행을 가거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 도시의 모습과 형태가 우리나라는 매우 다른 이제 나라들이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마다 도시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는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그 시가지 내에 거주자가 그러니까 무조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공업 또는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60% 이상일 때 이를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한 도시에 2,000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200m 이내에 위치를 해서 연속된 시가지 형태를 가질 때 이것을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각 지역, 각 국가적인 특성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은 매우 다른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건물과 사람을 생각하지만 사회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회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냐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빠르게 경제적인 성장을 했나가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옆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래프가 나와 있고 좌측에는 그 좀 더 60년대부터 전반적인 소득의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97년에 IMF, 그다음에 2000년대 뭐 후반기에 두 개의 경제 위기를 빼고서는 급격하게 그래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왼쪽에 이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2005년에서 2006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고 2016년에서 2017년이 되면서 또 한 단계 점프를 해서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시점을 거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이제 그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정말 경제가 막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남이 가진 것들을 갖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에 뭐 카라티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전화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해서 그게 도대체 왜 궁금했는지 지금은 생각하면 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런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나 이런 게 관심사가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그런 뭐 칼라 TV를 갖고 냉장고나 자동차를 갖는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윤택한 삶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윤택화된 삶이 2만 달러 시대를 쭉 넘어가다가 2010년을 넘어가면서 다시 3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갔던 것과는 다른 이제 남과는 다른 걸 갖고 싶다는 그런 좀 더 다른 소유의 욕구가 발현되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막 경제가 성장하고 급격하게 발달하던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건물이나 시설물을 지면은 이런 설명들을 많이 했어요. 아시아 최대의 건물이다. 뭐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뭐 이런 것들로 되게 이제 자화자찬 우리가 이렇게 역량이 높아졌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것들을 되게 알리면서 뿌듯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제 위축에 뭐 네덜란드의 포르투의 사진이 있고 뭐 아래 뭐 다른 나라 사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되게 고풍적인 도시라고 알고 있는 파리에도 저렇게 흉측한 60층에 가까운 건물인데 저런 타워를 세워서 우리도 이렇게 초현대적인 건물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막 50년대 말 60년대 이렇게 자랑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이제 비슷한 도시의 발달 과정을 겪어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도시를 지금 지나왔고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한편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높고 크고 화려한 건물들로 채워진 도시가 과연 멋진 도시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150년 이전에 살았던 그 19세기에 파리에 살던 그 지식인이 이제 답을 줬습니다. 파리가 지금 보시는 파리는 19세기 중반에 갖춰진 그런 모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시가 막 그렇게 지금 보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고 합이라는 그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란한 장관, 시청각적 쾌락을 주는 구경거리 이런 것들 속에서 인간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단지 삶을 시청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렇게 거창한 스펙타클에 둘러싸여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런 것들을 시청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전락한다는 이런 얘기를 이미 150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왔는데 그럼 우리 도시가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그렇게 세계에서 뭐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5번째로 높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던 시대에서 조금 지나서 좀 더 개별화되고 자신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공간을 찾는 요구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좋아한다는 모습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부분까지 이제 강의에 대한 이제 도입 부분이었고, 도시 공간이 달라지면 우리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요. 사람이 더욱 행복해지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일까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제 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 6가지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공간이 다양하고 정감 가는 도시, 그리고 시간이 담긴 도시, 그 다음에 감각이 풍요로운 도시, 천천히 움직이는 도시,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이 있고 색깔을 지니고 있는 도시, 이런 도시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일상생활 공간이 다양하고 정감이 가는 도시에 대해서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이제 서울에 태어나서 젊었을 때 서울에서 계속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러 파리에 가서 이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도 사실 상당히 큰 도시죠. 이렇게 주로 대도시 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각 도시마다 이제 생활의 공간들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조금 다르기도 한 이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공간에 살까? 과연 다르긴 할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풍요롭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서울에 있던, 대전에 있던, 진주에 있던, 또는 방콕에 가 있던, 사실 제가 가는 공간은 매우 유사한 성격의 공간들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카페나 서점에 가서 시간을 보내겠고, 좀 더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겠고, 이런 되게 비슷한 패턴을 갖고, 비슷한 공간에 가서 저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왜 도시마다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저 도시는 더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먼저 그 일상생활의 공간 중에 가장 저희가 쉽게 접하는 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리가 아름다운 거는 에펠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파리에 가서 뭘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런 노천 카페에 가서 되게 여유롭게 햇살 아래서 커피를 마시거나 와인을 마시고 싶다. 이제 저거를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 노천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파리스러운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되게 쌉니다. 파리의 커피 가격이 매우 싸서 파리에 가면은 저희가 마시는 이렇게 아메리카노 이런 게 아니라 에스프레소를 주로 그 나라 사람들은 마시는데 그 에스프레소 한 잔의 값이 1.5유로, 1.9유로, 그러니까 물론 유로로 환산하면 2,500원 그렇지만 사실 그 나라에서 만약에 1,900원, 그러니까 이게 2,000원이 넘지 않는 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저렇게 이제 좋은 도시 공간을 점유하고 도시를 쳐다보면서 이제 만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페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도시와 가장 연관관계를 깊게 맺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카페가 또 되게 편리합니다. 필요한, 이게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우표도 팔고, 로또도 팔고, 지하철 티켓도 팔고 되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주 가는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파리진이죠. 그 파리 사람들은 아침이면은 그 2,000원 내고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좁고 답답한 자기 집이 아닌 도시 전체를 자기 생활의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또 낮에는 학교 갔다 친구들이 모이고 저녁에는 이제 직장인들이나 술을 한잔 하기 위해서도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그 도시를 상징하는 매우 가치 있는 공간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매우 가까운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그 사회가 발달한 역사, 문화 같은 것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프랑스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카페가 자리 잡아서 문학가들, 정치가들, 사상가들이
그들의 사상을 논의하는 그런 곳으로 자리를 잡았고, 다들 잘 아시는 사르트르 같은, 또 뭐 보바르 같은, 또는 피카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곳을 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 사회의 역사가 카페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다는 얘기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상류사회부터 많이 들어왔죠. 이게 서양 문물이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오면서 1927년에는 영화 감독이 카카두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커피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카페라는 공간이 도시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들 아시는 그 이상 작가가 제비다방을 만들기도 해서 기존에 없던 전면 유리로 된 모던한 공간을 이제 도시 속에 가져오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사회적인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카페가 발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카페라는 공간을 살펴보면 이게 새로운 문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사회 변화를 가장 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대전도 저 원도심 쪽에 가면은 카페 거리가 막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 거리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은 어김없이 지가가 뜹니다. 그래서 도시가 요즘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낙후된 지역에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 사는 원주민이 추출되기도 하는 이런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도 저희가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가 이렇게 사람의 일상생활과 도시를 연결해주는 되게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도시 속에서 카페가 어떤 모습이면 좀 더 도시랑 그 사람들의 생활과 좀 더 밀접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특히 파리는 카페의 도시라고도 말씀드릴 정도로 카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카페가 뭐 예쁘고 특색 있고 이렇게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카페는 좀 더 카페 내부가 잘 꾸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 카페 내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 있는 카페는 보다 사람들이 도시를 바라보고 도시를 느끼기 위해서 외부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행태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위에 보시면은 위에 보이는 두 사진은 우리나라 정자동에 있는 카페 골목의 카페 거리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사진은 파리에 있는 카페 사진입니다. 혹시 이 두 종류의 사진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눈에 들어오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한꺼번에 50분이 다 눈에 안 들어와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생각하신 게 맞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이제 정자동, 우리나라의 카페 테라스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테라스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크기 때문에 테라스를 꾸렸습니다. 근데 꾸렸는데 문제는 도시랑 자기 개인 필지 안에 이렇게 테라스 턱을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사실 이 테라스를 설치한 부분이 개인의 땅이 맞습니다. 개인의 땅이라서 저기는 사유지지만서도 저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를 위해서 3m 정도 공공공간을 확보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기 띄워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기는 공공이 통행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저기다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테라스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쓸 수 없는 거리가 된 거예요. 반면에 아래에 있는 파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와 면이 같아서 아무 때라도 그러니까 카페 의자를 놓고 저걸 치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 보다 그 카페를 설치한다고 해서 도시의 그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모습을 파리에서 볼 수 있고, 우리는 카페는 아름답게 차렸지만 그 공간이 사유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도시 속에 활력 요소로 설치할 때는 도시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만큼 우리 도시 속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활력의 요소로 작용하는 공간이 서점과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찾고자 하는 욕구는 원초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거부터 역사를 보면 항상 도서관,
대한 그런 이제 큰 욕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항상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도서관도 도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는데, 도서관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이제 중요한 성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화유산으로서의 도서관입니다. 예를 들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최초의 공공공간이 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설은 매우 오래되고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도 모든 사람에게 밤 10시까지 개방되는 그런 활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구립도서관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독서, 공부, 강의, 그리고 주민 모임 등의 매개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도서관이 또 도시 속에서 중요한 이유를 찾아보면은 주변에 이제 상업시설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갖춰주고 역사성을 갖춰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서울에는 그 인사동 근처에 정독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그 주변이 이제 상업시설이다 보니 뭐 6개월 전에 제가 갔던 공간을 찾아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데 그 중간에 정독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래도 변치 않고 늘 그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친밀한 안정감을 이제 전해주기도 해서 그 지역의 믿음직한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점과 도서관들은 그 도시 속에서 문화와 함께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 도시의 개성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샌드 강가에는 이제 서적 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되고 있어서 약 900개의 녹색 박스가 있고 책이 몇 권이 있는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도시의 하나의 이제 문화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또 아래 보시는 것들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크지 않고 작지만 관광의 명소로 쓰이는 이제 그런 서점들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슈익스앤 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이제 영화에도 등장했던 서점이고요. 여기서 그 20세기 초반에 그 많은 이제 미국 쪽 문학가들이 1차 대전 당시에 이곳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포르투에 가면은 렐루 서점이라는 서점이 있는데 해리포터의 그 배경이 됐다는 서점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점들은 사실 직접 가보면 되게 크지 않고 매우 작아요. 그 작은 규모지만 그 도시의 역사를 담고 있고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 제가 학생일 때는 그 동네에 작은 서점도 많았고 헌책방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서점이 이제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의 그 변화는 추이를 봤더니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최근으로 모든 서점이 사실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서점들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데 오히려 반면에 작은 서점들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이제 문제점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 속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대형 서점이 많은 건 사실 도시 속에서 커다랗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복합 쇼핑몰의 지하 공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큰 서점이 있지만 그곳에 가려면 도시의 윗공간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들어가서 도시 안은 단절된 형태로 이제 서점을 만나는 그런 양상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도시 차원에서는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해외에 보면은 되게 큰 출판사지만 그 출판사가 단일 건물을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상점을 이곳저곳들을 써서 분야별 책을 판매해서 도시랑 같이 밀접하게 연계를 갖고 그 서점을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도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시에 활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이는 세 개가 아흐마땅이라는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서점이에요. 근데 이 서점은 사실 보시면은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상단의 사진을 보면 저 건물 하나를 사실 다
서점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건물도 실제로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서점, 또 몇 건물 지나가서 있는 또 다른 서점, 이렇게 여러 서점을 확보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시민과 도시와 만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저런 모습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헌책방 가로도 있고 해서 이런 곳들에서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점점 사라지고 있으면서 그 도시 속에서 역사, 삶의 흔적이 사라지는구나라고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전시는 사실 제가 작은 그 지역에 중요한 서점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몇몇 오래된 서점들을 지정을 해서 이런 곳들을 이제 동네의 핵심이 되는 서점으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 다시 이곳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활성화된다면은 그게 단지 서점의 활성화가 아닌 도시 전체의 활성화로 활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점에 이어서 또한 이제 공원도 우리 도시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생활의 공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이 중요한 것은 이 공원이 지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시에 공원이 없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이 도시 속에 공원이 들어온 것은 시민 계급, 노동자 계급이 도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닌 걸로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기존의 서양 도시에서 정원은 귀족이나 왕족만이 누리던 그런 이제 제한된 공간이었고 19세기를 통해서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제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공원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점점 성격이 다양화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선유도 공원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런 수처리 시설로 쓰이던 것들을 이제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문을 닫으면서 이걸 공원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이제 풀이 많고 예쁜 꽃이 있는 곳이 공원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이제는 그런 역사성을 담고 있고 그 공간을 재활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요즘 이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또는 뭐 공장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빈터가 나오면은 이 땅을 무엇으로 쓸까요? 라고 의견을 청취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근데 이 공원이라는 것은 공공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을 지불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이 많아지다 보면 요즘은 이제 인구도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공원의 확보가 무조건 도시에 좋은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왼쪽에 그 두 번째 있는 사진이 파리에 있는 이제 룩셈부르크 공원의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애들이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네 하나 타려면은 다 이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원이라는 그런 공공시설은 다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원이고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공원이라는 그런 녹지 공간이 무조건 많은 게 이제 좋지는 않다. 다다 익선에도 함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서 이제 일상생활의 공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담긴 도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60%에 가깝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도시지만 저희가 사는 곳은 아파트라는 최근에 지어진 획일화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시가 이렇게 획일화된 형태를 갖고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풍요하게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점점 이제 도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공간을 살펴보니까 결국 편리하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보다는 시간이 담긴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점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 담긴 도시 속에서는 쾌적함과는 다른 편안함, 정서적인 충족감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이제 커다란 사진이 혹시 저희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리단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연예인들도 이쪽에 많이 간다고 하고 해서 이쪽이 되게 정말 핫한 핫플레이스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경리단길을 가보면은 너무 소박하다고 할까요? 이제 저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너무나 쾌적하고 현대적인 도시에 살다 보니 이제 저런 옛 모습을 담은 소박한 공간을 저희가 이제 다시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은 어딘지 너무 잘 아시죠? 그 성심당 있는 그 대전 사진이죠. 저는 이제 성심당을 알게 되면서 대전을 재발견하게 됐는데, 이런 공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정서적인 안도감은 매우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도시에 아까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기존에는 무조건 새롭고 커다란 걸 좋아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 이제 다시 옛날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러 일방향으로 갔었지만 어느 시점이 되니 다시 이제 강북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담동, 압구정동, 특히 가로수길이 가장 핫한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되니 서촌, 영남동, 익선동 이런 옛날 동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곳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점점, 근데 이런 동네를 가보면은 그런 동네가 갖고 있는 특징은 골목이 살아있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중심의 동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곳을 가보면은 이제 커뮤니티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전주에 한번 가면서 어디를 가볼까 했더니 사람들이 전주에서는 꼭 가맥집을 가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맥집을 가봤더니 이 공간이 정말 특별한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 도시를 닮은 공간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혹시 가맥집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평범한 동네 그냥 슈퍼예요. 동네 슈퍼마켓인데 낮에는 이제 먹을 것들을 팔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이렇게 뭐 둥그런 테이블을 놓고 그냥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되게 편한 의자를 놓습니다. 그럼 거기 앉은 사람들이 그냥 맥주를 마시고 이렇게 뭐 명태 같은 먹태라는 거를 말려서 그냥 되게 가볍게 안주로 하면서 먹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 우리나라에서 한 방에 이부자리를 깔면은 안방이 되고 상을 놓으면은 식당이 되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다용도,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사람들의 활용에 따라서 되게 가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도시의 모습을 닮았구나, 또 우리 집의 모습을 닮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간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이 요즘에 다시 또 이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동네라는 곳이 우리 도시에서 되게 가치를 갖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간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이게 나도 모르게 물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갖고 있고 싶은 그런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강의나 회의 같은 걸 할 때는 약간 3m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사람의 뭐 체취가 느껴지지 않고 표정도 그렇게 가까이 읽히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런 공적인 사이에서는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좀 친한 동료랑 회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2m 정도 되게 가까운 거리를 놓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 사이나 되게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가까운 뭐 60cm 또는 45cm까지 되게 가까운 밀접한 거리에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나 아기나 뭐 이렇게 연인 사이, 부부 사이는 훨씬 더 가까운, 거의 뭐 거리가 없이 이렇게 꼭 껴안는 이제 그런 이제 밀접한 거리를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사회적인 거리를 굳이 이런 코로나 시점이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 거리를 갖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통 공간에, 그러니까 전통 마을에 들어가면은 이 거리의 룰이 어느 정도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다 친밀하게 느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 사진 중에 이런 뭐 익선동 거리랑 그 경리단길 거리예요. 근데 이런 데 보면은 뭐 우리나라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뭐 재래시장 골목 되게 좁잖아요. 가면은 되게 이제 사람이 복닥복닥 양쪽에서 이제 가판대에서 팔고 그 사이를 누군가는 줄을 서서 물건을 사고 또 누구는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공간 환경인데 거기서는 지금 말씀드린 뭐 남들과의 공적인 관계는 3.5m, 뭐 회의 관계는 뭐 1.5m 이런 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남인들이 줄 서 있으면은 타닥타닥 붙어서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되게 매력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간적인 환경이 되다 보니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훨씬 더 친밀함을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나도 모르게 뭔가 공감되고 남들이 맛있다면 저도 맛있게 느끼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커뮤니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또 이제 특징인 공간이 학교 운동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학교가 학생들의 그 안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문이 꽁꽁 닫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동네 모든 사람을 담아주는 이렇게 넓은 공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낮에는 학생들이 쓰지만 아침에는 뭐 축구하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는 다들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커다란 빈 공간이 있으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네에 있는 커다란 공터, 빈터들도 생명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은 우리나라 도시에 있는 공간은 매우 소박하지만 여러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특성을 지녔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되게 예쁘죠. 되게 예쁘지만 이런 공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만날 수 없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프랑스에 있는 중고등학교 모습인데 여기 들어가려면은 명부에 다 이름 쓰고 이렇게 벨 눌러서 철문통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부모는 평생 저 학교를 구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 보시는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궁전이고 하나는 베르사유 궁인데 너무나 화려하지만 저것들은 일반인들이 당시에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지금도 밀접하게 이제 그런 돈을 내야지만 들어가고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보다는 조금은 소박하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이 많을 때 그 도시가 좀 더 사람들에게 열린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도시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혹시 아래 보이는 저 파란 건물들 사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커먼 그라운드죠. 제가 저기를 한번 갔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너무 구경을 많이 왔더라고요. 다들 사진 찍고 이게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과연 저 공간이 가진 매력이 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저기를 구경 오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 공간이 예전에는 차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회사의 차고지였는데 저곳을 이제 차고지가 8년 동안 빌려줬고 저기다가 빈 컨테이너 박스를 약 300여 개를 쌓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빈 땅에다가 이렇게 가설건 보니까 가장 저렴한 건축물이죠. 건축물 형태로 저렇게 쌓아놓고 사람들을 모이게 했더니 저기가 저렇게 각광받는 멋쟁이들이 모이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다 갖춰진 공간이 아니라 커다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훌륭한 장소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제 새롭고 화려한 볼거리가 아닌 시간 속에서 다시 어루만져지고 가치가 부여된 공간에서 매력을 찾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시작돼서 이제 거의 1시간쯤 됐으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쵸? 잠시 좀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다음은 이제
이거는 제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상당히 개인적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저는 이제 뭐 직업도 도시를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이 도시 저 도시 많이 갈 일도 있고 뭐 여행도 좋아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감각이 풍요로운 도시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는 뭐 TV나 뭐 다큐멘터리도 너무 발달을 했고 영화를 통해서도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을 정도로 세계 모든 도시들을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마 지금 뭐 파리 처음 간다고 해도 눈이 휘둥그레지게 놀라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저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이미 다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해외 도시에 갔을 때 거기가 정말 여기가 내가 살던 곳과는 다른 곳이구나라고 느낌을 주는 게 그 도시에서 나는 냄새, 소리, 뭐 촉감, 그리고 또 맛도 있죠. 근데 저는 특히 소리랑 이 냄새가 이 내가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정말 다른 곳에 와 있구나라는 이제 감각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는 단지 시각적인 자극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감을 충족시키는 도시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저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오히려 되게 직접적으로 잘 전달해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각 도시마다 도시의 아이덴티티, 뭐 이렇게 색깔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도시 십색, 뭐 도시 상징색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대전에도 보면은 뭐 미래색, 한비탑에서 따온 미래색, 갑천에서 따온 첨단색, 뭐 소나무에서 따온 안정색 이렇게 해서 십색을 정해놓고 이제 도시 디자인을 할 때는 도시가 혼란스럽지 않고 어느 정도 그 고품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색채를 활용을 해서 도시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런던 하면은 뭐 블랙캡이 있고요, 뉴욕에는 옐로우캡이 있고 이렇게 도시마다 뭐 택시의 색깔 뭐 이렇게 이런 모든데 뭐 예를 들어 프랑스의 툴루스라고 하면은 장미의 도시다. 그러니까 장밋빛으로 지붕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색깔이 아니라 어느 도시에 가면은 그 냄새가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만드는 그런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대전에 보면은 분명히 은행동의 냄새와 노은동의 냄새는 저는 이제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노은동은 좀 더 현대식인 건물들이 꽉 차 있고요. 은행동은 좀 더 자연적인 뭐 건축물의 자재도 그렇고 그 흙냄새도 더 많고 제가 느끼기엔 참 그 다른 느낌을 냄새가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한번 냄새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생각보다는 이제 이 분야를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연구를 하신 분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트 맥린이라고 해서 그분은 이제 각 도시마다 도시의 냄새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냄새 팔레트라고 해서 이 중간에 보이시는 그 휠이 그 도시의 모든 도시가 갖고 있는 그 냄새 요소를 다 분석을 해서 한번 하나의 이제 팔레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느 도시나 음식의 냄새도 있고 지하철 냄새도 있고 뭐 폐기물 냄새도 있고 모든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지만 그 냄새를 구성하는 특징이나 요소를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케이트 맥리는 과연 어떤 도시가 더 좋은 도시일까라고 해서 런던이랑 바르셀로나 두 도시를 놓고 냄새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은 런던이고 노란색은 바르셀로나인데 예를 들어 런던 같은 경우는 에미션스니까 이제 배기가스겠죠? 배기가스의 냄새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긴 교통량이 더 많구나 알 수 있죠?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네이처, 자연의 냄새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푸드의 냄새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 저 도시에 살면은 좀 더 자연이 풍부하고 좀 더 풍부한 음식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저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공업적이고 상업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런던이 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을 수 있겠고요. 좀 더 친구랑 맛있는 걸 먹고 산책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바르셀로나에서 더 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의 특성이 냄새를 통해서도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이나 우리가 도시를 한번 꾸며본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냄새라는 게 넓은 광장보다는 이제 골목 같은 데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 가까이 가면은 시장에 가기 전부터 저기 뭔가가 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공간의 구조에 따라서도 냄새가 잘 담기는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오른쪽에 하나의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학자가 이제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놓고 그 도시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좀 더 어떤 냄새가 강하게 난다. 그래서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성을 냄새를 갖고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되게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제 위에 보시면은 그 왼쪽 위에 있는 게 그 교토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교토인데 제가 이거 한 몇 년 전에 갔는데 저기 가서 있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파리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왜 제가 여기를 그 전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일본에 와서 이걸 제가 왜 파리로 하고 느끼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시조거리라고 이제 교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로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철제 아케이드가 쫙 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파리에서 그 오스만 그 갤러리 라파에트가 있는 그쪽 백화점 가로에 있는 그 가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파리의 냄새가 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도시가 정말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냄새라는 요소로 서로 공통점을 지닐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좀 재밌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좀 되게 좀 사소한 얘기인데 런던에 가면은 이렇게 말들이 많이 다녀요. 말들이 다녀서 우리 도시에서는 약간 대중교통에 대한 그러니까 교통에서 나오는 도시의 냄새는 뭐 배기가스 이렇게 그런 무기적인 화학적인 냄새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 배설물 냄새도 많아서 여기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스멜 그 냄새 팔레트에 보면은 어디서는 스컹크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마다 저렇게 완전히 다른 냄새를 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냄새 요소를 가진 도시가 분명히 획일화된 도시보다는 보다 자유롭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삶이 담긴 도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되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이제 그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몽골에서는 워낙 그 지장물이 없이 넓은 평원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1km 밖에 있는 곳까지 다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대 도시에 살 때는 뭐 20, 30m 앞에도 높은 벽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이러한 일을 시각적으로 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그 시각적인 차폐물에 의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에게 전해주는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것들은 보기 싫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릴 수도 있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커다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속에는 이제 되게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여러 시위에 의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있기도 하고 차량 소음이 또 되게 많겠고요. 그 외에 뭐 우리나라나 서양에도 이렇게 종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거리 음악가들이 하는 그 버스킹 같은 다양한 되게 듣기 좋은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소리들도 도시 속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 속에서 만약에 같은 물소리가 난다고 해도 예전에는 물이 개울을 따라서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 20세기에 들어가서 최근으로 오다 보니 이제 분수가 바닥에서 위로 솟구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 속에 이제 아이들이 뛰어서 섞여서 노는 그런 이제 다양한 소리도 들리게 되면서 이제 이런 소리라는 요소가 그래 이제 분수가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되게 인간의 활력을 주고 사람들의 활동을 도시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각적으로는 너무 이제 많은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느낌을 받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스탄불이나 두바이 같은 아랍 문화권 도시에 가면은 저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이렌 소리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루에 5번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게 뭔가 했더니 애잔이라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맞춰서 이제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소리만으로도 아, 우리가 정말 다른 문화권에 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 속에서는 그런 인공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바람의 소리, 아까 말씀드린 뭐 물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중요한 게 그런 이제 자동차의 그런 소음, 이런 것들은 주파수가 매우 높아서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뭇잎 살랑거리는 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은 그 진동수가 낮아서 낮은 저주파라서 안정감을 주는 소리라서 오히려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로 그런 시끄러운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속에 이런 다양한 소리들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는 그래서 이제 소음,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지만 그 소리에는 소음이라는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소리도 있고요. 또는 이제 듣기 좋은 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이게 소리가 같다고 해 똑같은 음원을 갖고 있어도 그 도시 속에서 만약에 다 유리로 채워진 건물이면은 그 소리가 반사해서 되게 날카롭게 증폭이 돼서 귀에 피곤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도시가 나무나 좀 더 돌이나 천연 자재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라면은 그 벽돌 같은 것들도 그 안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흡수해서 그게 어느 정도 소리가 순화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같은 소리라도 순화돼서 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시 환경이 사람들에게 좋은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이 도시 속에서 이 보시면 이제 아래 왼쪽에 아래 보이는 이제 요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바르셀로나의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르셀로나가 아시겠지만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서 항구가 있으면 이제 부도 노동자들이 많겠죠. 그럼 되게 위험하고 좀 험악한 도시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작은 이제 광장을 만들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미술관인데 크지 않은 미술관이에요. 이 미술관을 만들면서 작은 광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갔는데 그 동네에 젊은 청년들이 모두 모여서 여기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얼얼해가지고 너무 아플 정도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왁자지껄 소리가 나고 하면서 저 지역에 기존에는 우범 지역이었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지역이 갑자기 동네가 활기를 띠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스스로 정화되는 되게 살기 좋은 동네로 변했어요. 그래서 저 한 지역에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내는 이렇게 긍정적인 소리가 있으면 저 지역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끝에 닿는 도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도시라는 게 이제 돌이나 벽돌로 만들어질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그 질감 자체가 전해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유리로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유리만 뜯어내고 새로운 유리를 갖다 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도시가 변하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그 도시와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각적인 연결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촉감, 그 사람의 그 촉감과 도시의 관계 맺기가 조금 이제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에 있는 두 개 사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좌측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파리에 있는 지하철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저기 약간 아코디언을 세워놓고 한 사람이 이렇게 바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의자가, 노란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띄엄띄엄 놨어요. 그 이유는 이제 파리 지하철은 노숙자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저런 곳에서 누울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사람들이 누워버리기 때문에 눕지 못하도록 중간에 있는 의자는 하나씩 다 띄워버려서 앉았다 가라고 했고, 심지어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마저도 만들지 않고 저렇게 발을 만들어서 잠깐 걸터 앉았다가 지하철 오면 바로 타고 떠나버리라는 저런 사인을 도시가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기는 절대로, 그러니까 호의적인 도시 공간이 아니라 매우,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도시 공간이죠. 여기 오래 머물지 마. 빨리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반면에 그 옆에 있는 시설물을 보시면은 이게 파리에 그 펑테온이라고 그 약간 사원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루소라던가 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그 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거기 묻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시설물이에요. 근데 그 예전에 저기 이제 관광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 옆에 뭐 소르본 대학도 있고 뭐 관광지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기 저 시설물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 돌계단에 다 쭉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되게 처량하게 기다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2015년쯤에 갔더니 저 시설물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저 시설물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날이 좋고 해가 나면은 다 저 공간에 가서 정말 자기 집 소파인 것처럼 눕고 책 보고 잠도 자고 너무 도시 공간을 여유 있게 누리는 걸로 그 똑같은 공간인데 시설물이 하나 바뀌면서부터 확 사람들의 그 활용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촉감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사람과 그 도시 공간과 얼마나 이렇게 직접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느냐,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매우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면서 행태가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경제 성장기에는 막 크고 높은 거를 짓던 것처럼 한때는 하이테크 건축물을 추구를 해서 유리로 되고 아니면은 뭐 철로 뒤덮여서 아주 매끈하고 사람의 지문도 남지 않는 이런 건물을 만들던 시기가 있었지만 요즘 시점에 와서는 뭐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이제 그런 담쟁을 입혀서 좀 더 생태적이고 사람에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스처들을 도시에서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들은 다 그런 사진들이에요. 100년이 넘은 섬유 공장을 부시지 않고 바로 그 안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문화시설로 쓰는 것들이고요. 파리 같으면 이제 노면 전차라고 해서 이제 트램웨이인데 여기도 그냥 그런 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놔두는 게 아니라 다 잔디를 깔았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포근하고 그리고 생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적극적인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촉감을 찾아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되게 사람에게 풍요롭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각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맛입니다. 이제 여행을 간다 하면은 저는 일단 여행 가는 걸 정하면 가서 뭐 어떤 새로운 걸 먹어볼까를 이제 막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맛은 그 여행의 목적이다 그 자체로 커다란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음식을 통해서 도시의 문화를 새로 만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는 미슐랭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미슐랭 가이드는 이제 미슐랭은 프랑스에 있는 타이어 회사예요. 근데 이 타이어 회사에서 처음에는 이제 타이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려면은 자동차를 타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많이 돌아다니게 하려면은 여기 가면 뭐 편의시설이 있다 이제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를 위해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그걸 처음에 배포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음식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 부분만 따로 띄어서 그때부터 이제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가이드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미슐랭에 보면은 이제 별로 이제 별 하나, 뭐 둘, 셋 이렇게 별로 별의 숫자로 그 레스토랑을 평가하게 되는데 별이 3개인 그런 이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음식이 매우 탁월하다. 그리고 여행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고 이제 판단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별을 3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음식만을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찾아갈 가치가 있을 정도로 맛은 이제 그 도시를 찾아가게 하는 그 이제 유인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도시 속에서 도시락 음식이 생각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합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마산 하면 아구찜, 뭐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처럼 이렇게 도시랑 음식이 이렇게 딱딱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를 보면은 도시가 발달하고 변화된 모습 속에 그 음식이 되게 중요한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의정부나 송탄 같은데 부대찌개가 유명한 거는 그 이유는 다 아시죠?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있으니까 그 대도시에 먹을 고기를 공급해주기 위한 도축장이 성남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남이 근데 이제 성남엔 사실 그 예전에 청계천이나 서울에서 살던 그 불법 뭐라고 할까요? 그 달동에 살던 분들이 이제 도시를 재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쭉 강제로 쫓겨나고 이주하게 된 분들이 성남에 살게 됐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좋은 고기는 사 먹지 못하고 도축장에서 나오는 횡격막 사이에 있는 아무도 안 먹는 고기를 싸게 먹었는데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이제 그 성남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먹게 됐고 그 도축장 주변에 그 싼 고기를 팔게 되는 이제 갈매기살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도시가 발달을 하다가 분당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서울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다시 이주를 해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갈매기살 하나를 놓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뭐 이주민들의 이야기, 성남의 발달 이야기, 또 분당의 신도시 개발사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음식 하나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매개로 봐도 도시 속에는 되게 많은 접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의 집의 공간으로 봐도 이제 고향의 맛 뭐 이런 예전에 카피가 있었는데 과연 고향의 맛은 어디서 나오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장독대, 그다음에 청어 밑에 매달아 달린 뭐 그런 무말랭이, 우리 여름에 뭐지 그런 나물도 말리고 뭐 메주도 말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전통 공간에서 나오던 맛이잖아요. 공간이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뭐 화교가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서구의 다른 도시들을 보면 어느 도시든 차이나타운이 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새로운 음식만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공간의 모습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맛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그런 또 이제 새로운 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맛도 하나의 그 도시 속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눈에 보이는 도시만이 아닌 모든 감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제 그 오래된 유럽 도시의 우쭐우쭐한 포도를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만 편하게 걷는 게 아니라 조금 걷긴 불편해도 그런 곳에를 걷는 순간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느껴지는 것들, 행동하는 양식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포도가 깔려있으면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가 우툴투툴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 천천히 가서 그러니까 노면이 되게 우툴투툴하면은 차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지만 반대로 차가 천천히 달리게 돼서 도시 속에서 차량의 소음은 줄어들고 사람이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끝으로 느끼는 도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손끝으로 느끼는 도시, 코끝으로 냄새를 맡는 도시, 뭐 혀끝에 와닿는 또는 뭐 귓가에 닿는 소리가 즐거운 도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도시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도시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곳은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냥 후다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공간이 있고 또 어떤 거리는 왠지 발걸음이 늦어지고 여기 좀 더 있고 싶고 좀 앉아 있을까 이렇게 천천히 더 있고 싶은 이제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어떤 거리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거리는 머물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도시에서 과연 가장 중요한 공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집,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쉬고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되찾고 회사 중요하죠. 직장이 있어야지 경제 생활을 하죠. 또 학교, 아이들이 또 교육도 받아야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의 목적 공간이 중요한데 그 공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간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 이동을 하고
그런 이제 그 경로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 경로가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가 그 사람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제 우리나라 도시, 차량 중심의 대도시, 커다란 도시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차가 다녀도 그냥 편도 1차선 정도로 해서 그냥 사람이 지나가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이런 도시도 있습니다. 이런 거리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거리들이 이제 길 속에 있습니다. 길이 무조건 천천히 가는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좁은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은 길마다의 성격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로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도시 속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속의 여러 가지 길들을 살펴보면요, 한 나라, 한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 가로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뭐 광화문 가로가 광화문로가 있겠고요. 세종로, 그쵸? 광화문로가 세종로죠. 그 다음에 뭐 파리에는 뭐 샹젤리제가 있겠고, 뭐 뉴욕 가면 뭐 몇 번가가 있고, 이제 다 도시마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리고 뭐 이제 자동차가 주로 다니는 간선도로 있고, 뭐 보행자 전용 도로도 있고, 뭐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예, 그 사람과 차들이 다니는 이런 길들을 이제 도시 속에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사람들이 다들 샹젤리제를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뭔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에 지금 보신 4개 사진이 모두 샹젤리제 사진입니다. 그 왼쪽 보시면은 그 제일 위에 끝에 길 끝에 그 개선문이 보이시죠? 근데 이제 샹젤리제 보시면은 이렇게 포도예요. 포도라는 건 이렇게 돌을 깨서 로마 시대 때 썼던 것처럼 쪼르르 깔아놓은 이런 그런 도로인데 이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팔트나 시멘트 도로처럼 평평하지 않아서 차들이 빨리 다닐 수 없어요. 차들이 드르르르르 거리거든요. 저 길은 차들이 빨리 다닐 수 없는 길인데 그리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 저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도로를 다 열어서 사람들이 활용하게 합니다. 근데 이 샹젤리제를 보면요, 이 도로가 70m예요. 매우 넓은 도로인데 그 도로에서 이쪽 보도에서 20m가 보도, 중간에 30m가 차도, 다시 20m가 보도라고 해서 전체 70m 중에 40m는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층에서 내려다 보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보도가 넓지 않았습니다. 가로수가 안쪽에 한 열 심어져 있는데 위에서 보면 그쪽은 가로수가 커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보면 이 보도를 더 확장을 하면서 차도를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안쪽에 가로수를 한 열을 더 심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점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보도가 이렇게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보도에 그냥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테라스와 사람들이 앉고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매우 많이 설치해 놔서 이게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이는 이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드골 장군의 동상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광화문 그 세종대로, 광화문 상징가로도 안에 광장도 만들고 나름 그 도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가치를 지니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간 샹젤리제와 광화문대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종대왕이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민들한테 광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커다란 광장을 만들고 그 중간을 황금색의 세종대왕이 앉아 계세요. 그걸 보면서 과연 저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이 있었나, 저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도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나라에 되게 중요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저 동상이 어디 있는지 샹젤리제에 가보신 분 중에 저 위치를 기억하는 분은 잘 없을 정도로 잘 보이지 않게 한쪽으로 치워놔서 그 도로를 가리지 않고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한 과연 그 공간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거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좁은 길, 무조건 천천히 다니는 길이 좋은 게 아니고요. 차가 다니는 길은 당연히 빠르게 되어야 되고요. 사람이 다니는 길은 느리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물이 흐르는 것과 비슷해서 예, 무조건 천천히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흘러가다가 어느 부분에 모일 수도 있어야 되고 모여서 쉬었다가 다시 흘러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사람만이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이런 녹색 공간도 같이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져야겠고요. 그곳에 뭐 물길, 바람길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 도시에서도 그래서 이제 7017이죠. 그런 이제 서울시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녹색 공간으로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상업 공간 안에도 이렇게 길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에서도 계속 이제 잘 활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신도시에서 이제 갈 일이 많게 되는데 신도시는 계획도시라서 계획에 이제 많은 이제 전문적인 도시 계획가들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계획가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에서는 제가 길을 못 찾고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의 길은 왜 미로 같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기성 도시에서는 이제 골목의 길이가 좁고 뭐 깊고 뭐 어디에는 뭐 빨간 지붕 집이 있고 집마다 그 공간마다 그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신도시에서는 거의 비슷한 블럭의 규모, 거의 비슷한 층수의 아파트, 다 이제 사람보다 너무 크죠. 그런 휴먼 스케일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미로처럼 좁고 뺑뺑 돌게 만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 속에서 거의 길을 잃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약간 치매가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잃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것들은 이제 도시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에 비해 신도시에 비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도시 공간들은 훨씬 개성이 있어서 그 안에서는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쪽에서 이렇게 거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거리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덕수궁 돌담길,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니스 골목 이런 데들은 길이 똑바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불구불해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공간, 중간에 휴식 공간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공간,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이 가치를 갖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주 짧게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 쪽에서는 이제 요즘에 스마트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과연 이제 어떤 도시가 스마트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많이 다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이제 무인 자동차가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뭔가 로봇화된 그런 최첨단 도시를 이제 스마트 도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도시가 많이 발달한 유럽 같은 경우를 볼 때는 그렇게 정형화되고 인공화된 도시가 아닌 좀 더 생태적이고 자연의 모습을 많이 담은 그리고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스마트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스마트 도시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이제 녹지가 많고, 저기 어디서 스마트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아마 잘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이제 옆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한 90년대에 만들어진 이제 프랑스의 신도시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기존에 우리처럼 높게 거대하게 짓던 건물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낮고 편안한 그런 건물들을 만들고 그런 이제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 그리고 10분 이내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 도시, 그 파리에 있는 스마트 도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성곽 안에 스마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생태적인 환경이 되게 존중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에 몇 년 전에 갔다가 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그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돼서 저녁 때 이제 막 급하게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제일 중앙에 있는 이제 성당 근처에 가서 우버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버를 불렀더니 여기는 우버 서비스 제외 지역이라고 도시가 떴어요. 그래서 우버를 부를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가 떴어요. 그래서 이 첨단 기술이 무조건 사람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을 하고 도시를 더 역사적인 성격을 더 보존하게 하는데도 스마트 기술이 이용이 되는구나라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었고요. 무조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스마트 도시가 아니다라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도시라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아마 이제 도시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까를 할 때 스마트, 인텔리전트, 뭐 AI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도구일 뿐이고 결국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좀 더 활성화되고 커뮤니티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이 아닐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휴식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강의를 당겼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의는 다 마쳤고요. 도시 공간이 달라지면 우리 생활이 더 풍요로워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생활 공간이 다양하고 정감이 가는 도시,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담긴 도시, 그다음에 시각적뿐만 아닌 모든 감각을 충족시키는 풍요로운 도시,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도시,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남이 담기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도시는 자기만의 색깔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는 사실 아무리 능력이 훌륭하다고 해도 천재적인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만이 만들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도시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까 그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전달해 주시면 이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됐어요? 네, 제가 지금 채팅창에 교수님 제가 채팅창에 쭉 올려놨어요. 김준태님, 그 다음에 김인원님이 남겨주신 질문을 쭉 계속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예, 지금 켰거든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소리 들려요. 예. 여기 김진태님부터 예. 네. 그러면 제가 그냥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공공 영역, 김진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부터, 그러니까 제 시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올라온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선생님께서 공공 영역 점용 허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원도심에 보면은 우리나라 노점상들, 그쵸. 개선이 가능할까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면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영역 점용 허가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카페 테라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카페 테라스가 이제 다 비용을 내고 쓰는 거지. 이게 도로는 말 그대로 이게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상업을 어떤 그러니까 그런 가게에서 그 공간을 통해서 자기의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공공의 그 비용을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적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다 그 기본 원칙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은행 ATM기를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럼 그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잖아요. 또 샌드위치 가게를 하나 열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쭉 줄을 서요. 그러면 그것도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다 허가를 받고 경우에 따라 비용을 지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민선이 되면서부터 시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야지만 그 다음에도 재선이 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약간 이런 뭔가 불편을 일으키지만 이렇게 집단 대응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행정 쪽에서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청구서가 문제. 예. 대전에 제가 이제 서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중소서점이 딱 그 학교 앞에서 참고서, 정말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참고서만을 파는 그런 중심의 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곳 말고 말씀하신 대로 독립서점이 최근에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더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의견 써주신 대로 서점이 마을마다 있으면 정말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에는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예전에 이제 각 지역마다 좀 이렇게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문화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마을 만들기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연계가 돼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공장소를 공유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잘 몰라서 좀 더 공부를 하고 혹시 알게 되면은 나중에 센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원도심에 하루를 줄이고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이거 얼마 전에 요즘에 그 새로운 이렇게 도시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 다이어트라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전을 다니다 보면은 원도심 쪽인데 도로가 너무 넓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넓은데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무단횡단도 하시고 해서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위험한 공간들이 있는데,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거의 한 8차선 이상은 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곳들은 얼마든지 차선을 줄이고 거기를 녹지 공간으로 만들고 또는 보행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게 되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시민분들도 약간 이렇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행복도시를 이제 계획에 좀 많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도시를 계획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편하고 걷기도 편하고 걷는 것도 좋고 모든 게 다 갖춰진 도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사는 도시가 보행 공간이 활성화되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가 되고 싶어라고 원한다면은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편리함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차는
어느 정도 떨어진 주차 공간에 가서 대고 나는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좀 더 보행자 중심의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아, 나는 보행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보행 활성화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차량에 대한 편의성은 아무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걷기 좋은 원도심이 되려면 우리 저기 그 은행동이나 이런 데 가서 불법 뭐지 그 가로변에 막 정차해놓고 이런 거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도 이제 생활의 방식을 조금 바꾸고 불편함을 조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인원 선생님, 공간 운영에 대한 것을 보면 지자체 지원이 있을 때는 운영되다가 지원이 끊기면 없어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죠. 사실 그 마중물이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지원을 해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 자생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 안에서 커뮤니티들이 이루어지고 그 많은 이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이런 것들은 좀 더 그래도 자족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춘자 선생님 한 번 더 제가 못 볼까봐 다시 올려주신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저기 선생님, 한은희 선생님께서 한번 이렇게 다 서머리를 해가지고 다시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주민은 이러한, 그 다음에 있네요. 주민은 이러한 도시 조성에 어떻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오늘 이 강의가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강의를 듣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 활동가로 이제 계속 이제 활동을 하실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작은 모임에 자꾸 참여를 하시고 이런 게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저희 거버넌스라고 해서 위에서 이제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다들 이제 주민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구청이든 시청이든 많은 사업에서 의견을 청취할 기회들을 제공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일단 그러니까 참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다 보면 저희끼리 좀 더 이제 많은 방법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최민아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안내 말씀 드릴 게 한 2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저희가 강의가 끝나면 저희 오픈 채팅방 만들었잖아요. 오픈 채팅방 안에 저희가 설문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설문 링크에 오늘 강의해 주신 느낌이나 아니면 의견들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강의 준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저희 9월 5일 2시에 정석 교수님 강의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강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월 5일 날 뵙겠습니다.